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 언니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관리하다 돌아온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쓸데없이 열정만 넘치는 최열정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아트테크, 진짜 완전 생초보. 생초보. 네, 생초보들이 공부를 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됐어요. 이제 약간, 요거는 아트테크란 게 정말 이런 거다. 네, 이런 거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또 우리 열정 씨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럼 아트테크, 뭐,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실전편. 대해서. 실전편. 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이제 우리가 진짜 미술에 무지하잖아요. 갤러리 한번 사실 가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맞아요. 이런 일반 직장인들, 그리고 네. 일반 주부들이 어떻게 아트테크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트테크 거래를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또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어떤 기준으로 작품을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미술 작품을 사고 팔 때 우리가 뭘 꼭 챙겨서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네.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간단해야 또 사람이 접근을 하잖아요. 네, 에피타이저 먹어봅시다. 자. 그래서 미술품 거래를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뭐 작품 어디 가서 사야 될지부터 좀 막막하잖아요. 맞아. 어디가? 뭐 갑자기 미술관 가서 얼마예요? 미술관 가서 사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이제 주로 이제 미술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루트가 3개인데요. 네. 먼저 갤러리를 통한 거래죠. 네. 보통은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예술의 전당 같은 미술관에서 네. 전시를 하는 데 가서 미술품을 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곳들은 이제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고, 오. 인사동에 가면, 네, 네, 인사동 네. 이런 데 가면 갤러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갤러리들은 미술품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갤러리라고 볼 수 있죠. 어머머머. 제가 완전 무식했던 게 나 진짜 이거 정말 내가 이 말하면 부끄러운데 갤러리랑 박물관이랑 똑같은 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술관이랑 갤러리가 똑같은 건 줄 알았어. 약간 겹치는 업무를 하는 그런 큰 미술관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공적인 목적을 띈 데는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네.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데는 네. 전시 목적. 그러니까 전시를 하는 건 같지만, 이제 영리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맞아요. 그래서 상업 갤러리들은 보통 그 입장료가 없죠. 그냥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나 그래서 인사동 가서 가나 아트 센터 뭐 이런 데 보면은 항상 그 입장료가 없어서 그쵸. 되게 좋다 그랬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갤러리에 가면 갤러리스트들이 있어요. 네. 아트 딜러라고도 하고. 네. 이분들이 미술 거래를 도와주는 전문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화가와 컬렉터 사이에서, 투자자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시는데, 네. 이 갤러리스트들은 단순히 중개자 역할을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신진 화가들 발굴하고 그 화가들 후원하고 그리고 그들의 성장을 관리하면서 지원자가 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그러네. 그런 관계랑 비슷한 관계를 이루기도 한대요. 그럼 정말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작가가 성장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갤러리스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작가가 봐도 이 사람이 뭐 열정이 어떤지 앞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갤러리스트들은 같은 분야니까 아시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한 화가가 어떤 갤러리에 소속돼서 그렇게 네. 활동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아마 갤러리들과 작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돈독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갤러리는 컬렉터들이랑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미술 시장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컬렉터들이 미술 시장 전문가인 갤러리스트나 아트 딜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신만의 취향도 발견하고 자신만의 컬렉션도 만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작품을 살 때도 물론 갤러리스트 통해서 사고 네. 도움을 받지만 네. 작품을 파는 과정도 이게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갤러리스트들이 도와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갤러리의 역할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중개자 역할, 거래 중개자 역할 이외에 꽤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이렇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를 높게 요구하는구나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제가 지금 느낀 건 뭐냐면요. 뭐든지 중개자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네. 그럼 이제 그 미술 계통도 이제 약간 예술적이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갤러리스트가 되는 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대요. 좋겠네. 미술 전공자들이 네. 아트 딜러 이런 거 하는 사람도 꽤 이제 유명해지기만 하면 그쵸. 거죠. 오히려 이익 보는 거는 가장 네, 맞아. 화가보다. 그러네. 왜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자는 이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이 그림을 맞아요. 사서. 근데 이 갤러리스트는 어쨌든 중개료를 받으니까 맞아요. 뭐 딱히 뭐 맞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그 아트 딜러 어떤 분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이 아트 딜러나 갤러리스트 직업이 4차 산업 뭐 이렇게 되면서 없어지지 않을 그럴 어떤 한 네. 직업일 수도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그림 한 점 한 점이 유니크 피스이기도 네. 하고 이게 대량 데이터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그쵸.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또 유망 직종이다 뭐 이렇게 맞아.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네. 근데 AI가 그림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심미적인 게 들어가는 그쵸.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하는 갤러리를 그래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인데 갤러리 현대가 있고 네. 그리고 삼청동에 위치한 국제 갤러리, 학고제, 학고제는 가봤어요. 아라리오 갤러리 등이 있고요. 네. 부산에는 조현화랑 그리고 대구에는 갤러리 분도와 리안 갤러리 이런 갤러리들이 이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화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갤러리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갤러리에서 선정한 어떤 전시를 하는 그런 화가들, 이런 갤러리에서 후원하는 화가들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네요. 왜 우리도 이렇게 연예계 보면은 SM이다, JYP다, YG다 하면은 믿고 보잖아요, 그 사람들을. 약간 맞아요. 그런 거네. 맞아요. 네. 그런 대표 화랑이니까 이런 화랑들의 뭐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서 좀 보면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뭐 전시 정보도 있고 네. 뭐 그러니까 꽤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술품 거래 마켓은 경매시장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작가에서 컬렉터로 이렇게 뭐 갤러리를 통해서 한번 소유권이 이전된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컬렉터 사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라는 수단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 잠깐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갤러리스트는 처음에 그 작가와 컬렉터만 연결해주고 그냥 빠지는 거네요? 그렇진 않아요. 관리도 해주긴 해요. 계약 조건이 네. 뭐 이거를 판매할 때 네. 내가 어떻게 우리 갤러리를 통해서 판매하겠다, 뭐 위탁을 하겠다, 뭐 이런 조건들도 있대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네. 계속해서 그 아트 딜러와 갤러리스트와 좋은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 그분들이 어떻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자기 그 컬렉터의 네. 작품에 대해서 거래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도 한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경매지. 네. 컬렉터들이 판매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경매지만 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팔 수는 있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매까지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아니에요. 거 아닌가요? 이 미술품 경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경매라는 루트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부도가 나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매가 아니라 그냥 옵션, 경매 회사, 진짜. 크리스티나 뭐 이런 데 예. 내놓으지 그냥 경매에 내가 이걸 팔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경매사에 위탁해서 그 경매사가 이렇게 팔아주는 그 역할을 대행하는 그래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희귀하고 뭐 그런 작품은 아름아름 그냥 거래하고 경매장까지 나올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렇진 않군요. 예.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매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경매회사의 사전 감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아무거나 받아주지도 않아요. 또 경매회사에서 이게
그래서 사전 감정을 해서 이게 경매로 판매가 가능하겠다라는 거를 검증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경매회사에서 먼저 검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사다 보면 위작의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위작으로 판명되는 순간 돈은 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전한 거래 장터가 경매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 경매회사들은 위작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불 규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장치가 있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아름아름 사는 그런 이제 개인 간의 거래, 뭐 작가와의 거래 이런 거에서는 사실 좀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 경매를 통해서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경매회사에 이제 작품을 위탁하거나 경매에 또 응찰하려면 경매회사의 정회원으로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네. 보통 연회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네. 우리나라 대표 경매회사가 이제 서울 옥션과 K 옥션이라고 있대요. 네. 이 회원이 될 경우에는 메이저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의 도록을 매번 받아볼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어떤 작품들이 이번 경매에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이 잘 설명이 돼 있고, 이 도록만 사실 꾸준히 정기 구독해서 봐도 사실 이 안목을 키우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하긴 또 생각해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달 도록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 그 경매가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복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얼마에 팔렸네. 그거를 이제 계속 추적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어떤 대중들이 이런 거를 비싸게 사는구나 이런 흐름을 알 수 있어서 그러네요. 좋고. 또 이제 경매 전에 프리뷰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물도 직접 가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프리뷰 전시에 가서 이제 작품도 감상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떻게 팔려 나가는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요 경매 시장만 공부해도 안목을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요즘은 경매회사에서 온라인 경매도 활발히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봤더니 저도 들어가 보니까 회원 가입부터 이제 뭐 경매를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방법,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정보, 온라인 경매면 온라인 경매 뭐 이런 걸 정보를 되게 굉장히 뭐 알차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울 옥션, 우리나라 그런 한국 화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에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매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경매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나는 인정받는 화가의 작품을 보고 싶어. 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꿈은 크게 가져야죠. 그러면 이제 소더비, 뭐 크리스티 이런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것도 추천드리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면 수요자가 이제 더 탄탄하다고 볼 수 있어서 황금성은 훨씬 좋대요.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술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장터가 바로 아트페어. 예요. 이게 아트페어 혹시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막 코엑스에 사는 육아 박람회 뭐 이런 거는 많이 가봤는데 아트페어는 난 안 가봤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지난해인가 저희 집이 이제 예술의 전당을 조보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면산을 가족들끼리 산행을 하고 예술의 전당을 찍고 오는 게 저희 이제 코스인데 갔다가 뭐 이제 뭔가 이렇게 막 하길래 들어가 본 적 있거든요. 10,000원인가 티켓이 그래서 싸서 들어갔더니 그게 찾아봤더니 나중에 마니프 서울 국제 아트 페어였더라고요. 몰랐어, 갈 때. 그랬군요. 그래서 우연찮게 들어가서 애랑 막 그런 그 아트 토이 같은 것도 사고 막 그러고 왔었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세계 3대 아트 페어가 있대요. 그게 스위스 바젤의 아트 페어. 이게 가장 오래된 아트 페어고 홍콩 아트 바젤이라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 아시아권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가 프랑스 피악 아트 페어. 얘는 대중적이고 아주 축제성을 강조해서 재미나게 한대요. 그리고 3대가 미국 시카고 아트 페어라고 하기도 하고 영국 프리즈 아트 페어라고 하는데
미국 시카고 아트페어는 미국 작가들 위주로 주로 홍보가 많이 되고 네. 영국 프리즈 아트페어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파는 그런 아트페어라고 하는데 3대인데 4개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시카고가 들어가고 어떤 때는 프리즈가 들어가고 뭐라 그래, 그래서 요즘은 4대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경계에 있는 그런. 그래서 요 아트페어가 세계적인 아트페어고 국내에서 진행되는 아트페어는 화랑미술제라는 것도 있고 제일 대중적인 게 한국 국제 아트페어라고 키아프라고 줄여서 하더라고요. 요 아트페어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갔었던 마니프 서울 국제 아트페어 이건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트 부산도 있고 대구 아트페어도 있고 뭐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뤄지나 봐요. 그래서 2019년대 이후에 코로나로 아트페어가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격리가 막 해제되고 미술품 시장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다시 아트페어가 활발하게 이제 또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서울에서 진행된 키아프 한국국제 아트페어 성과가 엄청났다고 해요. 그래서 방문객도 너무 많았고 작품 판매 금액도 역대급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갔대요. MZ 세대들이. 요새 MZ 세대들이 그런 걸 되게 자부심 있어 하잖아요. 자기 취향이 독특하거나 맞아. 네, 좀 뭔가 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취향에 대한 예전에는 그 뭐 고흐 뭐 이런 피카소 작품의 그 복사품이라고 해야 되나? 네, 모조품? 그런 거를 집에 거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MZ 세대는 그걸 되게 부끄럽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내 취향의 거를 유니크한 거를 남은 몰라도 그렇지. 진짜 진품을 어떤 작가의 진품을 사서 걸고 싶지 나는 모조품을 걸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트페어 가서 신진 작가 작품도 보고 막 그러는 거 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MZ 세대는 정말 취향 부심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랑 달라요, 약간. 우리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 그러니까 유명한 게 좋은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요즘 세대는 그냥 음악도 좀 인디 밴드 건데 자기가 막 맞아.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더 주목할 뉴스는 2022년 키아프에 대한 소식이래요. 이게 아까 세계 3대 아트 페어 중에 하나가 영국 프리즈 아트 페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국 프리즈 아트 페어가 아시아 거점으로 한국을 선택을 했어요. 어머, 진짜요? 그래서 2022년 9월에 키아프와 프리즈 아트 페어가 동시에 개최가 된다고 해요. 공동 개최. 코엑스에서. 가봐야겠네. 그래서 프리즈가 아시아 거점을 찾기 위해서 엄청 고심을 했는데 스위스 바젤 아트 페어는 이미 홍콩 아트 바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홍콩이 거점이고 근데 홍콩이 요즘 그 정세가 불안정하잖아요. 중국으로 이렇게 반환되면서. 그러니까 홍콩 패스.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중국 패스. 갑자기 그림 압수당할 수도 있어. 그쵸. 들어왔다가. 그 어마어마한 규모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지진 때문에 귀중품을 가서 전시를 하는 것 자체를 꺼려 한대요. 그러네. 땅에 매몰돼. 그러니까 부적격 이렇게 되고 결국은 그러네. 그래서 한국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요즘 한국 미술계의 인기도 한몫을 했다고 해요. 우리 한국이 지금 단색화라는 그 어떤 용어인데 장르예요. 이게 뭐 추상화 중에 하나라고든 하던데 근데 색깔이 단색인가? 단색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색화가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유명하고 미니멀리즘과 또 맞물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모난 뭐 점 이런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세계인들이 지친 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게 좋아. 그러니까 막 색깔이 많지 않고 딱 뭐 흑백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파란색 점 하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색화라는 용어 자체가 세계적으로 통용이 돼요. 이게 하나의 장르로. 그러니까 이제 사전 보면 뭐 단색화 뭐 이런 식으로 D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색화라고 돼 있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단색화의 그게 인기를 받고 있어가지고 뭐 박서보, 이우환, 윤영근 이런 작가들인데 막 몇십억, 몇백억에 팔리고 그래요. 이분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그 이우환 작가가 그 프랑스 아르 지역에
그 미술관도 있대요. 이우환 미술관이라고 요번에 저 한번 잡지에서 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우리나라 작가들이래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우리나라 미술 시장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요 프리즈 아트페어가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삼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9월에 있을 이 키아프와 프리즈의 아트페어로 한국 미술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다. 이런 그리고 세계 시장이 한국 미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변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혹자는 9월 전이 한국 미술에 투자할 적기다. 진짜 적기네, 적기. 이제 더 비싸진다, 너네. 두고 봐라, 이러는. 진짜요. 세계가 주목하는 어떤 아트페어가 어쨌든 한국에서 열리는 거니까, 아시아권에서는. 그래서 9월 전에 사라. 그렇구나. 얘기를 혹자는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계 시장이 사실 이렇게 늘 있었던 미술품 거래 시장으로 보면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즘 핫한 거래 시장이 또 있잖아요. 네. 그게 공동구매 플랫폼이죠. 그래서 네. 작품을 개인이 단독으로 사려고 하면 우리 네. 같은 뭐 직장인들은 투자용 작품 막 1억씩 하는 거 그거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구매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래서 이 분할 소유권이라는 공동구매는 아트테크 플랫폼 측에서 이미 투자용 예술 작품을 구입을 해요. 그리고 해당 예술 작품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그들이 이제 쪼개서 그리고 이렇게 나눈 지분을 플랫폼 가입한 회원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트 플랫폼은 미술 작품에 대한 공동 소유 계약과 대금 결제를 이제 지원해주는 거고, 투자자들은 플랫폼에서 실물 작품에 대한 관리와 처분을 위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 플랫폼은 이제 아트 플랫폼을 이제 이용해서 분할 소유권을 가진 투자자들은 작품을 매각할 때 매각 수익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작품을 렌털하거나 라이선스를 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미 이제 유명 작가의 작품들이니까 전시를 할 때는 빌려가거든요. 그럴 때 발생하는 운영 수익도 이제 분배 받을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 분할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직접 매도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주식하고 똑같네요. 맞아요. 그렇게 분할 소유권 판매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직접 뭐 소유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나는 이런 심미적 취향으로 이런 아트 미술품에 투자 중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약간 예술적 페르소나지. 그렇지. 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우환 작품에 대해서 나는 작품 있다. 그거는 뭐 3억이라서 내가 못 샀지만. 너 이우환 작가 알아? 알아. 그렇지. 이러면서 내가 거기 0.001이 있다고. 이러면서 1,000원 투자했다고.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그러는 거야. 전혀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군요. 지금 그런 이제 시장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아트 플랫폼으로는 지금 아트앤 가이드, 아트투게더, 테사 등의 회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테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투자 금액이 얼마일까요? 그래도 한 500, 1000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1,000원. 1,000원? 오, 정말. 1,000원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오, 좋은데요? 진짜 0.00. 정말 이거 우주먼지인데? 으로 이제 투자는 시작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실 아트테크를 하기 전에 내가 보는 눈도 아직은 없고 큰 거를 살 수 없다 하면 공부 차원에서 저는 소액으로 감을 익히는 이제 연습의 장이다 나는 여기가 라고 생각하고 투자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위험성이 적으니까. MZ 세대들이 이 아트 플랫폼으로 좀 한 20대 때부터 공부를 했다고 봐요. 그러면 30, 40대 때 자기가 돈이 생겼을 때 진짜로 미술품 투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꾸준히 10년, 20년씩 하느냐. 요새 너무나 유혹이 많잖아요. 이 유혹 또 어떨 땐 또 이제 레저가 뜬대. 그럼 또 스포츠로 막 몰려.
스포츠 투자. 스포츠 투자. 뭐가 또 되게 막 몰려. 더군다나 우리나라 또 그거 되게 심하잖아요. 맞아. 냄비 근성. 트렌드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트렌드에 민감하고, 나쁘게 말하면 냄비 근성. 맞아요. 뭐 딜레마입니다. 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저는 이제 작은 돈으로 한 짧게는 1년, 요거는 한 1년 정도 해서 수익률도 크게 보진 않고 한 10%, 20% 이렇게 해서 뭐 투자한다고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미술품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작품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소유욕도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개인 투자로 가게 돼 있어. 공동구매 말고. 그러기 전에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작품을 사기 전에 이제 어떤 많은 작품을 접하고 수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을 익힌다 하는 관점에서 이제 저는 플랫폼 이용을 권장드리고 싶고. 지금 뭐 이제 불현듯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 주식 시장에서 막 회사가 잘못해서 막 이렇게 막 적자나고 그러면은 왜 주주들이 막 힘합혀서 막 머리띠 두르고 가서 회사 앞에서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제 작가가 활동 안 하면 이제 머리띠 불러서 집 앞에 가서 그려라. 그럼 그거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러기로 했으면 끝까지 그려야지. 이 아티스트의 책임이 되게 무거워지네. 그렇죠. 투자를 받으면 책임은 커지는 거예요. 돈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화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 견뎌야 돼. 왕관해보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러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금융상품은 아직 아니다 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살펴볼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이 언제 설립됐는지, 그리고 공동구매를 진행한 총 작품 수는 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매각한 작품 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안 팔리고 있는 작품은 어떤 게 있는지,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중개수수료까지 살펴봐야 되고, 위탁하는 경매사가 또 이제 있을 거거든요, 판매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 알아보면 아주 훌륭하겠죠. 그리고 아무리 이게 소액 투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나 작가의 이력, 뭐 경매 이력, 그리고 이 작가의 평균 시세 차익은 얼마고, 이 작가가 그리는 유사한 시리즈의 판매 금액은 얼마고, 인기 시리즈는 어떤 건지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어떤 또 다른 예술계 또 다른 면을 제가 보게 되는데, 이제 예술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작가라고 생각하면 이게 모든 직업이 다 그렇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왜냐면 화가도 직업이죠. 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연 화가가 됐는데 내 그림이 경매에서 얼마에 팔리고 뭐 그런 거에 내가 정말 초연할 수 있느냐? 없죠. 그렇죠. 이제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수 있었어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태어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정말 너무나 수많은 대중 앞에 내 어떻게 보면 그 작품이 실시간으로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작가 자체가 실시간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 연예인들이 자기 실검 보고 막 이렇게 슬퍼하듯이 이제 뭐 약간 그런 거 신경 쓰는 작가들은 뭐 어제는 내려 있고 오늘 올라 있고 막 안 그래도 예술하시는 분 약간 민감한데 그런 거 보고 되게 예민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갤러리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멘탈 관리까지. 그걸 보고 해줘야겠네. 그분들을. 그리고 그분들의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평가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갤러리들이 역할을 하는 거고, 더 막 너무 이렇게 날뛰지 않게. 그러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게 진짜 뭐든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대중의 평가라는 건 저는 뭐 대중의 평가 받을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남의 그러네요. 구독자의 평가. 구독자 왠지 이렇게 안 늘면은 맞아. 한 일주일에 한 명도 안 늘면 너무 속상해. 뭐 그만둬야 되나. 그런데 또 이제 좀 또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 그러면 신난다. 막 해. 맞아, 한 명 늘었다. 늘었다. 막 댓글도 있어. 이러다가 그 이제 또 잠잠해.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꾸준하게. 미술계건 뭐 장기 방송이 투자. 됐다. 뭐든지 장기 투자. 뭐든지 장투다. 인생은 장투다.
그래서 이제 미술품 투자는 이미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온라인이든 뭐 플랫폼이든 이런 신문물들이 통해서 그 영역을 좀 넓혀가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좀 국격이 많이 높아지고 맞아. K컬처. 네, K컬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동아시아에 막 무슨 뭐 양말 만들고 전자제품 만들고 그런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쵸?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막 문화를 전파하고 맞아요. 막 유행을 선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도 되게 네. 이렇게 단색화가 이렇게 그쵸. 뜰지. 약간 이게 수묵화 같은 느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인기가 있다는 거니까 약간 비움. 네, 맞아요. 막 중간에 조그마한 게 있으니까 흰 게 너무 많아. 여백개미 이런 거. 여백개미. 그런 게 통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가진 그런 미의 그런 기준들이 기준들. 통한다는 거야. 달 항아리 이런 거에 통한대요. 와, 신기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미술품 작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